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영국인 남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사망한 남성의 어머니 마가렛 데이비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을 For the Love of My Son 이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1일 필리핀 마닐라의 어느 여름밤 총성이 울렸고 한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영국 출신의 성공한 IT 사업가로 필리핀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며 필리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왜 갑자기 총에 맞고 쓰러진 것일까요? 스티븐은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스티븐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2년의 병상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스티븐은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어리지만 책임감을 갖고 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이 1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는 여동생들은 물론 스티븐에게도 너무나 잘해줬으며 유독 스티븐을 더욱더 아꼈다고 합니다. 스티븐의 학교 생활이든 어떠한 고민들도 새 아버지와 잘 이야기를 나눴으며 밖에서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새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티븐은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으며 자연스럽게 대학교의 전공도 컴퓨터 분야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졸업 후 IT 업계에 취업을 했고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홍콩의 IT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제안은 굉장했는데요.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은 3배 이상, 또 집과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자마자 스티븐은 부모님과 이 제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좋은 기회니까 너가 잘 선택하라고 기뻐하면서 스티븐을 응원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스티븐은 1991년 21살의 나이에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티븐은 항공사 프로그램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은 승진을 했고 결국 그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갔죠. 스티븐은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열정적으로 잘 즐겼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같이 배를 빌려 여행도 가고 특히 경비행기 운전을 너무나 좋아해서 홍콩에서는 불가능했던 경비행기 운전을 위해 주말만 되면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경비행기 운전을 하는 클럽 모임도 있었고 홍콩에서 필리핀은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쉬는 주말만 되면 필리핀으로 날아가 경비행기 운전을 즐겼던 것이었죠. 스티븐이 경비행기 운전을 위해 갔던 필리핀의 앙헬레스 도시는 클럽과 유흥 문화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스티븐은 필리핀에 도착하면 아침과 점심에는 경비행기 운전을 즐겼으며 저녁에는 수영장이 있는 클럽에서 유흥 문화를 즐겼습니다. 당시 필리핀 여자들은 유럽 쪽 남자, 즉 서양 남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영국 남자였던 스티븐은 필리핀에 놀러 갈 때마다 영화배우, 거의 연예인급의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스티븐이 24살이던 해에 친구들과 필리핀의 한 스트리트 클럽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같이 술 마시고 놀 여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에블린이라는 필리핀 여성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에블린을 보자마자 마음이 설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도 수많은 필리핀 여자들을 만나봤겠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 스티븐의 마음은 무언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살. 스티븐은 그녀의 나이를 몰랐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에블린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도시 중에서도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고 물도 전기도 없는 쓰러져가는 천막 같은 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에블린의 아빠는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에블린은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먼 곳까지 걸어가 성냥을 팔고 생활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힘들게 성냥을 팔면서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인생을 살던 에블린은 앙헬레스 시티로 가서 돈 많은 서양 남자를 꼬시기로 결심합니다. 돈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말이죠. 에블린은 13살 나이부터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은 진짜 너무 어리네요. 필리핀 여자들은 대부분 필리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의 돈이 많지 않아서라고 하죠. 대부분 유럽 남자들을 좋아했고 유럽 남자들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아내랑 자식들은 굶기지 않을 정도는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라도 부유한 집안의 남자라도 만난다면 평생 일 안 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에블린의 꿈도 어릴 적부터 부유한 유럽 남자와 결혼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13살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했는데도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가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라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도시는 필리핀의 큰 도시라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 세부는 볼 게 많은 관광 도시라서 여행객의 외국인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앙헬레스 도시는 정말 클럽만 득실득실한 곳이라고 합니다. 카지노, 불법 성행위 하는 곳 등등. 그렇기에 에블린이 일하는 술집은 손님이 방문하면 옆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거나 밖에서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취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술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그 클럽의 주인에게 남자가 어느 정도 돈을 줘서 벗어나는 거라고 하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없었던 에블린은 2년이 지나서야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5살이던 해에 손님으로 만난 스티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없었던 에블린은 2년이 지나서야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5살이던 해에 손님으로 스티븐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둘이 만난 저녁에 뜨거운 밤을 보내고 스티븐은 에블린에게 사랑에 빠져 에블린의 술집 주인에게 가 $500를 주고 에블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에블린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죠. 2년 동안 고생한 다음 드디어 나타났구나. 젊고 돈 많고 성격 좋은 하얀 유럽 남자를. 이 둘은 2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하였는데 당시 스티븐은 26살, 에블린은 17살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에블린이 그 당시 21살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과연 알았으면 결혼까지 했을지 의문입니다. 처음 만날 때 에블린이 스티븐한테 에블린이라는 이름은 내 이름은 아니고 내 진짜 이름은 이거야 라면서 자신의 언니, 친언니 민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성인이라면서 언니의 나이로 자신의 나이를 속인 것이었죠. 그렇게 혼인신고도 언니의 정보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니도 그걸 허락했다고 하죠. 스티븐은 그 당시에 에블린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쁘지? 성격도 좋아 라고 메시지로 에블린의 칭찬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스티븐의 엄마는 별론데 사진을 보기만 해도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옷 입은 것도 야하게 입는 걸 보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는 애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는 처음에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죠. 연애는 된다 쳐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하며 반대했습니다. 스티븐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맞다.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애도 아니고 이런 클럽에서 일도 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집안을 홀로 일으키기 위해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일한 거야 라며 어머니가 마음을 열게끔 노력했습니다. 날 만나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릴 적 내 여동생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어. 남편으로서 사랑해주고 싶어. 마가렛은 이 얘기를 듣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사진도 계속 보다 보니 이쁜 것 같네 라며 마음의 문을 열었죠.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고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신부와 신랑이 같이 서양문을 읽는 과정에서 에블린이 영어를 읽을 줄 몰랐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티브는 그때 에블린을 그냥 귀엽게 봐주며 읽는 걸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스티븐의 엄마와 새아빠는 에블린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하는 걸 귀엽게 봐주며 그냥 결혼식이 끝나고 다 같이 필리핀의 유명 관광 도시로 여행도 갔습니다. 스티븐은 홍콩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신혼생활은 홍콩에서 했는데요. 그렇게 홍콩에서 첫째 딸 제시카를 낳았고 2년 후에 아들 조슈아를 낳았습니다. 조슈아를 낳고 나서 스티브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홍콩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필리핀의 앙헬레스 도시에서 자신의 IT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냈으며 1년에 한국 돈으로 약 8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벌여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돈이면 정말 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앙헬레스 도시의 가장 비싼 집에서 월세로 살았고 에블린은 한국 돈으로 약 14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며 현재도 이 140만 원이라는 돈은 필리핀에서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3년 전만 해도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던 여자가 이제는 가장 비싼 집에 살며 넘치게 생활비를 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이를 많이 낳기로 유명합니다. 보통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성공한 한 명이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니지만 통상 그렇다고 하죠. 따라서 에블린 또한 스티븐과 결혼하고 난 뒤에 부모님의 용돈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학비도 다 대주며 부양했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뭐 누구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스티븐도 이해했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은커녕 에블린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집도 사주고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게끔 스티븐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도움 주는 것을 좋아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에블린은 자신의 불우한 과거는 잊은 채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며 게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애 봐주는 사람, 집을 청소해주는 사람, 요리해주는 사람 모두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집에서 정말 해야 할 엄마의 역할 또한 안 해버린 것이었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도 없게끔 다 써버리고 또 돈이 다 떨어지면 바로 남편한테 나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 옷이 있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 등등 얘기하면서 돈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필리핀 가족들이 집에 놀러 오면 너넨 너무 돈이 없구나 하면서 돈 자랑을 해댔다고도 하죠. 1년에 한 번만 필리핀의 앙헬레스 도시에 오는 스티븐의 어머니 마가렛도 에블린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날 부엌에 있는 식탁에 먹다 남은 닭고기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스티븐의 엄마 마가렛은 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 에블린이 그거 버릴 쓰레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노예들한테 줘야 돼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기서 노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 노예들한테 줘야 한다.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그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무슨 이런 쓰레기 음식을 먹여 제대로 된 음식을 줘야지 하며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였다고 합니다. 마가렛의 눈에는 얘는 힘들게 살아남아 이렇게 지금 좀 잘 된 건데 그 과거에 어떻게 인간적인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블린의 의심되는 행동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아들한테는 너무 차갑게 굴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도 안 하면서 매일 화내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랑 전화를 할 때는 너무 살갑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통화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필리핀의 말을 모르지만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남편 스티븐도 아내가 바람을 피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물가가 정말 싼데 자신이 벌어들이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끔 다 없어지고 모아둔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한 번은 처음으로 아내 대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날이었는데 그 어린이집은 필리핀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이 싸한데요. 분명 아내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며 남편한테 그 한 달마다 비싼 어린이집 비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또 에블린은 남편이 사준 비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집 월세를 낸다고 받았으면서 몇 달이나 월세를 밀렸다는 것도 집주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스티브는 아내한테 너가 나한테 지금 모든 진실을 말한다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일을 해라. 일 안 할 거면 너 글도 못 읽으니 개인 선생이라도 고용해서 공부라도 해. 그리고 아이들한테 더 신경 써 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은 미안해 라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너가 준 돈이 뭐 그렇게 많은 줄 알아? 뭐 제대로 사지도 못하는 돈 줘놓고 이거 뭐야? 더 돈을 주든지 너가 돈 많이 줬으면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겠어? 월세도 안 밀리고 아이들 좋은 어린이집도 잘 보내고 있었겠지 라며 따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 집 월세와 아이들의 학원비를 빼돌려서 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 시점부터 이 둘의 사이는 점점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무런 말도 안 하며 생활하다 스티브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스티브는 마닐라에서 사는 지인의 마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마틴 집에서 지냈고 주말에는 앙헬레스로 와서 자신의 아이들과 놀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며 생활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브는 에블린에게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은 그 말을 듣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아이들이나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거지 같은 생활을 다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했습니다. 에블린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난 다시 매춘부 일을 해야 하나?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스티븐은 아내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스티븐이라는 친구를 만나 나 헤어지고 싶다. 사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스티븐은 너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부터 너의 안전을 지켜야 돼. 매 시간마다 너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신경 써 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필리핀 여자들 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너의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 라고 경고도 했죠. 그 말을 들은 스티브는 나 없으면 아내한테 1달러라도 줄 사람이 없는데 그녀가 날 죽일 방법이 있겠어? 라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2년 7월 18일 평일 늦은 밤 마닐라에 있는 마틴의 집에서 자고 있던 스티븐.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마틴의 집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스티븐을 향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너무 놀란 마틴은 1초의 의심도 없이 이거는 스티븐의 아내 에블린이 한 짓이라고 출동한 경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아침이었습니다. 스티븐의 어머니 마가렛이랑 새아버지는 마당 정원에 잔디를 깎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당신의 아들 스티븐이 방금 총에 맞아 사망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스티븐의 친구 마틴이었죠. 이 얘기를 들은 마가렛은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뭘 해야 할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 에블린이 전화하겠지? 전화 주겠지? 라며 기다렸습니다.
에블린의 전화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먼저 연락은 못하고 있었죠. 에블린은 수시로 번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아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더 이상 연락이 없자 필리핀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생긴 일들을 말하고 나는 내일 당장 필리핀으로 갈 것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줘라. 도움 좀 줘라라며 대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필리핀의 모든 도시에 뉴스가 나왔다. 아주 큰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그 뉴스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국 부자 사업가 살해당하다라는 식으로 소개되었다. 모든 필리핀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가렛은 한편으로 놀랬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필리핀 전역의 뉴스가 나올 정도면 당연히 에블린 또한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에 도착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연락을 줘라 라고 말하며 필리핀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경찰 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2일 뒤에 도착을 했고 전에 왔을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필리핀이 아들이 죽고 나서 와 보니 정말 끔찍하게 더러워 보이고 사기치는 양아치들만 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가렛과 남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전화해준 친구 마틴에게 전화해서 우리 지금 도착했다. 지금 만날 수 있냐?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틴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두 분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스티븐이 죽었던 곳에 가까운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안경도 쓰고 모자도 쓰세요. 본인들을 알아볼 수 없도록 최대한 숨기세요. 나는 지금 마닐라 말고 앙헬레스의 어느 호텔에 있으니 여기로 바로 오세요. 그리고 또한 저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 때까지 대사관에서 연락처를 준 변호사나 경찰에게도 연락을 하지 마세요. 그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 데에는 필리핀에서는 돈 많은 유럽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죽으면 그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이 찾으러 온다면 그 가족과 지인까지 죽인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그러한 경고 메시지도 안 알려줬고 마틴의 말을 들은 마가렛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죠. 마닐라 공항에서 3시간을 택시를 타 마틴이 있는 앙헬레스의 어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마틴과 브렌, 스티븐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스티븐 이렇게 3명이 마중을 나왔고 덩치가 큰 필리핀 남자를 곁에 보디가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렛 부부와 스티븐의 친구 3명이 호텔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보디가드는 문 밖에서 총을 들고 경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사건 발생한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가렛 부부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날 마틴과 스티븐 그리고 마틴의 여자친구 이렇게 3명이 마틴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15분에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왔는지 2명의 남성이 마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키랑 지갑을 내놓으라고 할 때 마틴의 여자친구 제니퍼가 일어나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하며 살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른 한 명의 남성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필리핀의 말로 얘 맞아? 그러는데 아니야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하더니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번의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집을 빠져나가 도망을 쳤죠. 그렇게 살인 강도들이 집에서 나간 뒤 마틴은 방으로 나와 곧바로 스티븐이 있는 방으로 향했지만 스티븐은 이미 온몸이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마틴이 살리려고 어떻게든 CPR을 급하게 했는데 할수록 피는 몸에서 더 많이 나와버렸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마틴은 스티븐이 죽기 전에 집키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고 그 살인 강도범들이 그 키를 훔쳐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은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에블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살해당하기 이틀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앙헬레스 집에 갈 때 전기세를 안 내. 전기가 안 되고 내가 에블린한테 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뒤이어서 했죠. 이런 통화를 하고 2일 뒤에 죽은 아들에 대해 엄마 마가렛도 에블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서는 스티븐의 시신을 앙헬레스 도시에 있는 어느 한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도착했더니 에블린이 자신의 손자 손녀와 같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자신들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겼죠. 안아주던 마가렛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에블린은 멀리서 시 부모님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 서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렛한테 가장 불쌍해 보였던 것은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었고 둘은 밥을 안 먹고 있는 사람들처럼 몸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또 입고 있던 옷들도 노숙하는 아이들 마냥 거지꼴같이 입혀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에블린에게 아이들 상태는 왜 이래? 너 돈이 없어? 라고 물어보니 스티븐이 모든 은행 카드를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들 밥을 주고 옷을 입혀요? 또 집 월세도 안 내서 우리 쫓아낸대요.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가렛은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을 다 꺼내서 줬는데 감사하다며 돈을 바로 집어채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만 하고 있네요. 이후 마가렛 부부는 에블린과 스티븐이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집주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집주인은 당신 아들 부부가 월세를 안 낸 지 지금 몇 개월인지 아세요? 라며 얘기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너무 안 들어오니 스티븐한테 전화를 해서 왜 월세를 안 내냐라며 물었는데 스티븐이 당황하면서 나는 매일 월세를 아내에게 꼬박꼬박 내라고 줬다. 안 낸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자 집주인은 아내라는 사람이 집 월세를 빼돌린 거구나라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집주인은 또 다른 사실을 마가렛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없을 때 여러 남자들이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다녀갔다. 이 말을 들은 마가렛은 내가 그 전에 느낀 감정이 맞은 거구나. 에블린이 스티븐을 속이고 있었네. 그 많은 돈으로 남자들이랑 놀고 먹고 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손자 손녀를 생각해서 밀린 월세와 앞으로도 1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은 며칠 동안 진행되었고 마가렛 부부는 지내는 호텔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에 에블린은 갑자기 살가운 척하면서 다가오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월세를 내줘서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는 스티븐의 회사에 관련된 서류였는데 스티븐이 소유한 그 회사의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그런 서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명의는 마가렛과 스티븐,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 명의였던 것이죠. 마가렛은 사인을 안 해주겠다고 했더니 에블린이 그럼 여기 장례식장비를 다 내라고 마가렛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엄청 멀리 있는 산에서 왔다. 여기 장례식장을 도와주려고 왔고 저는 8개월 차 임신이에요.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또 이 사람들 일 시키려고 돈도 엄청 쓰고 있어요. 라고 무슨 말만 하면 돈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렛은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낼 거야. 대신 내 아들은 화장을 하고 영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 비용을 해결한 에블린은 네 그러세요 하며 마치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습니다. 마가렛은 에블린의 임신 소리를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아 스티븐의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경찰들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마가렛 부부랑도 몇 번이나 만났지만 수사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마지막 날 에블린은 있었지만 에블린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온 사람은 스티븐의 직장 동료들 친구뿐이었죠. 스티븐의 동료들은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마가렛은 그때야 알았죠. 에블린이 자신의 가족들이 멀리 와서 뒷일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그건 모두 스티븐의 직장 동료들, 스티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신을 화장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디로 가서 화장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에블린에게 너 나한테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말해서 돈을 받아갔잖아 라고 말했더니 나는 어디에서 화장하는지 모르지. 뭐 할 데 없으면 그냥 여기 어디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가세요. 그럼 난 갈게 이러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필리핀에 와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참고 있었던 마가렛은 그때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스티븐의 친구 브레인이 다가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여자는 매춘부예요. 당신의 아들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 모든 걸 준다는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저런 생각을 할 만큼 똑똑하진 않은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더 뜯어내려는 이런 생각은 절대 저 여자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마가렛은 스티븐의 시신을 잠시 장례식장에 보관하기로 하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 살인자들을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 그리고 내 며느리가 너무나도 의심된다. 우리 며느리도 꼭 조사를 해줘라 라며 얘기했습니다. 경찰들은 에블린에 대해서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에블린을 확인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가렛은 너무나도 답답했고 결국 영국 대사관이 줬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직접 경찰서로 가지 마세요. 직접 가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 주고 본격적으로 고용했습니다. 대사관이 알려준 변호사는 운이 좋게도 좋은 변호사였습니다. 마가렛은 영국 대사관으로 가서 너네는 왜 이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냐? 나는 우리 아들 시신도 화장도 못하고 있고 내 손자 손녀들 빨리 영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 사건의 진범도 빨리 잡고 싶다.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따졌지만 대사관에서는 여기는 필리핀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변호사랑 해결하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가렛은 변호사랑 합세해서 에블린의 의심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지 않은 월세, 전기세, 수도세, 어린이집 비용, 스티븐이 에블린에게 보낸 많은 용돈들, 또 살인자는 누구인지, 에블린이 현재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스티븐 아이가 맞는지 이 모든 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을 자신들이 모아서 경찰서에 가서 형사 레이놀드에게 갖다 줍니다. 레이놀드는 이 사건의 담당 경찰입니다. 마가렛은 레이놀드를 보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데요. 레이놀드는 영국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듯이 느끼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줘라. 휴대폰비, 차 기름값, 작전 회의 비용 등등 이런 거 할 돈이 있어야 조사를 시작한다. 일단 당신들이 가져온 서류들은 우리 경찰서 복사기가 고장났으니 밖에 나가서 복사하고 오세요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수사를 원하면 그냥 돈을 줘라 라는 것이었죠. 마가렛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쪄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지갑을 열어 경찰에게 $300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은 필리핀 경찰의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죠. 돈을 받은 경찰은 갑자기 성격이 좋아지면서 오케이, 땡큐. 이 사건은 우리가 바로 시작한다. 그렇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002년 당시 필리핀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타자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쓰고 있어서인지 2, 3일마다 전화가 와서는 이거 고장났다. 수리를 해야 일할 수 있다. 지원해줘라. 하며 돈을 몇 번이나 더 타갔다고 합니다. 마가렛은 이미 필리핀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고 적응해 가고 있었던 터라 돈을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했죠. 에블린은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3번이나 출석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렛은 스티븐의 친구를 통해서 에블린을 잘 아는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를 통해 에블린에 대한 정보를 캐냈습니다. 에블린은 아놀드라는 바람피는 남자가 있었고 에블린은 언젠가 남자친구한테
스티븐이 나랑 헤어지겠대. 헤어지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지?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한테 나한테 해준 것처럼 모든 걸 해주겠지? 나는 그 꼴 못 본다. 어떤 여자를 먹여 살리는 걸 나는 내 두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주면서 앞으로 에블린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면서 알려주겠다 라고 약속했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냐? 마가렛이 돈으로 친구를 꼬셨기 때문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차, 카메라, 현금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마가렛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조사해야 할 일들을 사실 마가렛이 직접 다 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에블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에블린이 벌인 일에 대해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났다. 걔는 에블린의 이모다. 이모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밝혔다. 바로 마가렛은 이모를 만나러 갔고 에블린의 이모는 마가렛한테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아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돈을 줘야 합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자 에블린의 이모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에블린이 바람핀 놈의 직업이 필리핀에서 경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티븐이 에블린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친구 마틴 집으로 나갔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자신한테 애들을 맡기고 밖으로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블린이 스티븐한테 생활비로 받는 돈은 바람핀 아놀드라는 남자한테 차, 오토바이, 옷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주는 데 썼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스티븐이 에블린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며 마틴의 집으로 갔을 때 아놀드는 스티븐 집으로 와서 대놓고 자고 생활했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자기랑 에블린의 친언니가 돈을 받고 집 청소를 해주며 아이들을 봐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기억나시나요? 그 부엌에 있는 닭뼈? 노예라고 말한 거? 그걸 지 가족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스티븐이 에블린한테 헤어지겠다고 할 때 그걸 들은 에블린이 친언니랑 형부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언니가 돈 때문에 눈이 멀었냐고 하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도 에블린과 연락을 멀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가족들도 스티븐에게 에블린이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블린의 이모는 재판에서 이것에 대해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마가렛은 자신의 손자와 손녀가 이렇게 위험한 엄마 밑에 있다는 걸 알았고 당장 영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에블린에게 하루에 몇십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손자 손녀들한테 여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 냄새 맡으면 바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말을 들은 마가렛은 바로 에블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내 손자들은 잘 있고? 나는 내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을 좀 주고 싶다. 그러자마자 내일 바로 집으로 오세요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마가렛이 에블린 집으로 향했고 남편이 손자들을 볼 때 스티븐의 컴퓨터에서 집 밖을 찍는 CCTV 녹화본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스티븐 회사를 에블린이 매각하려고 하는 서류들을 찾아서 그걸 챙겼죠. 그리고 마가렛이 에블린에게 돈을 줘서 스티븐을 화장할 수 있는 곳을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이 지나서야 화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를 영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무언가 일을 꾸며야겠다고 결심하죠. 에블린한테 사실은 영국에 스티븐 명의의 집이랑 건물이 있다. 그것들은 다 너 거고 너의 자식들 것이다. 가서 서류들을 정리 좀 하고 아이들이 물려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꼭 영국에 있어야 한다. 너는 아이들의 여권을 준비해. 나는 아이들을 잠깐 데려가서 옮겨주고 데려올 수 있게끔. 에블린은 그 말을 듣고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가 잠깐만 데리고 갔다가 바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동안 제가 쓸 돈이 없는데요. 마가렛은 $100를 줬습니다. 이제는 마가렛은 필리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 줄 아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 $100를 주면서 애들 여권 만들 때 너의 사인이 꼭 필요하니까 여기 사인 좀 해 하면서 정체모를 서류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서류는 아마 출국 동의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비행기를 탈 수는 없기에 아마 이걸 몰래 받아낸 것 같습니다. 사인을 하고 난 뒤 에블린은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던 건지 만약에 어머님이 내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전 어떡하죠? 제가 아이들이 없으면 저한테 돈을 안 줄 거잖아요. 한 아이당 $3,000를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마가렛은 너는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너는 엄마인 애가 애들을 팔려고 하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하며 참지 못한 마가렛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손자 손녀들을 당장은 못 데려가고 여권 나오면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가렛이 경찰한테 가져다 준 집 밖의 CCTV 장면에서 바로 범인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스티븐이 죽기 2주 전부터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가 스티븐의 집으로 많이 들락날락거렸던 모습. 그래서 이 남자들을 스티븐이 죽을 당시 같이 있었던 마틴에게 보여주니 이 두 남자는 맞아, 이 둘은 무조건 맞아 라고 증언해줬습니다. 이 두 남성 중 한 명은 에블린과 바람핀 내연남 아놀드고 한 명은 아놀드의 친구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에블린의 형부 로빈 부타스였습니다. 에블린은 경찰서에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온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은 에블린의 형부 로빈한테 너는 모든 진실을 말한다면 이 사건에서 너는 없애줄게. 그렇게 꼬셔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블린의 형부 로빈은 말했습니다. 스티븐이 죽은 날, 에블린은 자신을 차에 태워 마닐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스티븐을 죽이면 스티븐의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들 가족들 모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이자라면서 자신을 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틴의 집 앞에 도착했더니 이미 자신의 내연남 아놀드와 아놀드의 친구 알렉산더는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이 마틴의 집으로 들어가서 강도인 것 마냥 꾸미려고 마틴에게 차키와 지갑을 훔친 것이었고 그러는 동안 내연남 아놀드는 스티븐의 방으로 가서 총을 4번 발사해 사망하게 만든 것이죠. 충격적이게도 에블린은 남편이 죽는 동안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한편 마가렛은 아이들의 여권이 나와서 에블린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가렛을 의심을 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받아내려는 건지 에블린은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손자는 어딨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 있다. 거기서 내 아빠랑 같이 잘 있다며 둘러댔습니다. 마가렛은 손녀라도 일단 데리고 가야겠다 하며 도망치듯 공항으로 달려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지만 손자 생각에 안 되겠다 싶어 혼자 바로 필리핀으로 왔고 마가렛은 필리핀에 오면서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건 통하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자신을 지켜줄 보디가드 2명을 고용하고 손자를 몰래 데려올 수 있는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마가렛은 너희들도 불법을 저질렀으니 나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겠다. 그렇게 마가렛의 방법은 통했고 손자까지 몰래 데리고 나와 영국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자신들이 모은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재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은 2004년 11월 25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가석방 없이 2044년까지 복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에블린은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마가렛은 그녀의 자녀들 제시카와 조슈아를 영국에서 양육하며 매년 크리스마스 편지를 보내 에블린에게 아이들의 근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에블린은 복역 21년째에 접어들었으며 필리핀 교도소 시스템에서 가석방 가능성은 형량의 약 3분의 2, 26년에서 30년 복역 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형량이 가석방 불가로 명시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수감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는 스티븐 측근인 어머니 마가렛과 새아버지 아일린, 스티븐 친구들 등등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에블린 쪽에는 아픈 아버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블린의 친이모와 친한 친구가 재판에서 에블린이 살인자라는 것을 증언도 했죠.
이렇게 보면 에블린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정말 그냥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돈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서 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은 그 돈이 정말 부족해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말하면서도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